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종목의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지수는 또 빨간불이었습니다. 나스닥백을 따라가는 QQQ는 0.42% 내렸어요. 숫자만 보면 지난 화요일에 그 큰 하락 다음 날 치고는 거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잔잔한 하루죠. 그런데 같은 시각 나스닥백 안에서는 오른 종목이 54개, 내린 종목이 45개였습니다. 어젯밤은 시장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대부분이 조용히 숨을 돌리는데 가장 무거운 몇 종목만 끌려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표면 밑에서 이번 달을 통틀어 가장 큰 사건 두 개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는 유가였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 새벽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이었어요. 오늘은 이 둘을 중심으로 왜 지수는 빨갰는데 시장의 속살은 오히려 회복했는지를 한 겹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죠. 미국 시장을 11개 업종으로 나눠보면 오른 업종이 6, 내린 업종이 5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강했던 건 공장과 기계, 항공 같은 산업재로 1.16% 올랐고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경기 소비재가 1.15%, 전기와 가스 같은 유틸리티도 1.04% 상승했어요. 경기를 잘 타는 쪽과 방어적인 쪽이 함께 올랐다는 건 어젯밤 돈이 시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잔뜩 모인 다우 지수가 어젯밤 0.35% 올라 사흘 연속 상승한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어젯밤 나스닥백에 담긴 종목들의 평균 등락률은 오히려 0.33%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도 QQQ가 빨갰던 이유는 단순해요. 지수는 모든 종목을 똑같은 무게로 담지 않거든요.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무겁게 담는데 그 가장 무거운 자리를 차지한 대형 기술주 7곳이 어젯밤 평균 0.82% 빠지며 그날 가장 약한 물이었습니다. 가벼운 종목 50개가 조금씩 올라도 가장 무거운 몇 개가 빠지면 지수는 그쪽으로 끌려 내려가요. 지수의 통째로 올라타는 우리 입장에선 이 차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종목 수를 똑같이 센 시장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대장 몇이 방향을 정하는 그 무게의 시장이거든요. 그럼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종목 이름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어젯밤 가장 크게 오른 자리는 여행과 소비였어요. 여행 예약을 중개하는 부킹홀딩스가 7.29% 뛰었고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4%, 음식 배달의 도어대시가 3.74%,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이 3.83%, 저가 생활용품 유통점 달러트리가 5.24% 올랐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직접 묶인 회사들이에요.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면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이는 게 바로 이런 곳입니다. 기름이 싸지면 비행기표와 배달비 부담이 줄고 가게가 쓸 여윳돈이 늘어나니까요. 어젯밤 시장은 무거운 인공지능 대장들에서 빠져나온 돈이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보는 소비와 여행 쪽으로 옮겨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싼 유가의 수혜는 이 종목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띄우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항공과 운송,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체까지 기름을 비용으로 쓰는 거의 모든 회사의 부담이 함께 가벼워지거든요. 어젯밤의 회복이 몇몇 종목의 반짝 반등이 아니라 시장 곳곳으로 퍼진 데에는 이런 폭넓은 셈법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에는 당연히 반대편도 있습니다. 소비와 여행이 웃는 동안 기름을 직접 캐고 파는 회사들은 울었어요. 어젯밤 11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건 에너지로 1.63% 내렸습니다. 유전 장비와 서비스를 파는 베이커 휴즈가 3.92%, 셰일 원유를 캐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2.36% 빠졌어요. 같은 유가 하락이라는 사건 하나가 비행기표를 파는 회사에는 순풍이 되고 기름을 파는 회사에는 역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유가라는 축을 따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긴 하루였어요. 이 모든 그림의 한가운데에 유가가 있어요. 며칠째 우리가 지켜봐온 바로 그 변수입니다. 어젯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92% 빠진 배럴당 70.34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선물도 4.31% 내린 73.76달러로 마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하루치 하락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말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전쟁이 한창일 땐 공포에 급등했던 유가가 이제 그 공포가 통째로 사라진 가격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어젯밤 새로 생긴 악재가 아니라 한동안 이어진 긴장 완화가 마침내 도착한 지점이었어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틀에 서명했고 한때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원유 수송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목으로 원유 수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졌어요. 전 세계 바닷길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그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그동안 유가에 얹혀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빠르게 녹아내린 겁니다. 여기서 어젯밤 유가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같은 날 미국 정부가 내놓은 주간 집계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면 그만큼 기름이 모자란다는 뜻이라 가격을 밀어올리는 재료예요. 그런데 어젯밤 유가는 그 좋은 재료를 보고도 오히려 빠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가를 움직이는 건 창고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가느냐 하는 단 하나의 변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수급이 아무리 빡빡하다고 외쳐도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속도가 그걸 통째로 덮어버리는 국면입니다. 물론 이 모든 안도는 전쟁이 정말로 끝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합의는 아직 살얼음판입니다. 합의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 차이가 남아있고 중동 일부에서 긴장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가가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온 건 시장이 평화 쪽에 한껏 베팅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 이 합의가 삐끗하면 빠졌던 전쟁 프리미엄이 다시 얹히면서 유가가 되돌아틀 위험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유가 하락을 마냥 굳어진 흐름으로만 보기보다는 평화 협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따라가며 확인해야 하는 변수로 두는 게 맞아요. 유가의 진짜 무게는 그게 다른 시장으로 번지는 데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를 압력이 약해지고 물가 압력이 약해지면 먼 미래의 금리 기대가 함께 내려갑니다. 바로 이게 어젯밤 시장의 나머지를 떠받친 두 번째 엔진이었어요. 이틀 전 화요일만 해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금리 인상 경계감에 4.4% 후반까지 튀어올랐었습니다. 그게 화요일 반도체를 짓누른 요인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젯밤엔 유가가 그 금리를 다시 끌어내렸어요. 10년물 금리가 4.4%로 1% 넘게 내렸고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은 1.37% 올랐습니다. 화요일엔 금리가 올라 반도체를 때렸고 어젯밤엔 유가가 그 금리를 식혀 시장의 나머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채권도 어젯밤은 제 역할을 했어요. 주식이 살짝 빠지는 동안 국채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다만 이건 겁에 질린 돈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유가가 끌어내린 금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채권값이 오른 거라는 점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젯밤 또 하나의 지표가 이 그림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전보다 7.3% 줄며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어요. 높은 금리에 짓눌린 부동산이 여전히 차갑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같은 날 나온 신호가 한 방향만은 아니었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체감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올라왔고 주간 고용 집계도 소폭 늘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주택은 식어 있는데 경기 활동 자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방향이 엇갈리는 하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금리가 내린 걸 두고 곧장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내릴 명분이 쌓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유가가 끌어내린 물가 기대와 여전히 단단한 경기 지표가 맞붙는 국면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화면 속 숫자로만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가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면 주유소 기름값과 물건값을 밀어올리던 압력이 한 단계 약해지고 그건 지갑이 얇아진 평범한 가게에도 작게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의미예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어젯밤 만들어진 이 그림은 시장이 올해 내내 바라온 조합에 가깝습니다. 유가는 전쟁 전으로 내려오며 물가 부담을 덜었고 주택 같은 금리 민감 부문은 시거금리를 내릴 여지를 넓혔으며 그러면서도 경제 활동 자체는 단단해요.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버티는 이른바 연착륙의 모습입니다. 멀리 보면 이건 나스닥처럼 성장주가 잔뜩 담긴 지수의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다만 어젯밤이 그대로 보여줬듯 그 우호적인 배경조차 개별 대장 종목의 의심까지 단번에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큰 그림은 좋아지는데 그 안에서 누가 그 환경을 제실적으로 바꿔내느냐는 종목마다 따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어젯밤 그 증명에 가장 크게 실패한 종목과 가장 크게 성공한 종목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먼저 실패한 쪽입니다. 어젯밤 그 안도가 끝내 닿지 못한 곳은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로 2.27% 빠지며 그날 하루 거의 최저가 부근에서 마감했어요. 다만 거래량은 평소보다 오히려 조금 적었습니다. 무섭게 던지는 패닉성 매도라기보다는 사줄 사람이 없어 마판까지 슬금슬금 흘러내린 쪽에 가까웠어요. 시장 대부분이 회복하는 날에 혼자 끝까지 못 버틴 겁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서만 22% 넘게 빠지며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도 낙폭이 큰 편에 드는 종목이에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 회사가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돈이 한 해 1,900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데 그 막대한 투자가 정말 그만한 돈을 벌어다 줄지를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속도가 소폭 둔화된 데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오픈 AI 한 곳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힙니다. 보통 금리가 내리면 기술주가 가장 반겨야 하는데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는 꿈쩍도 안 했어요. 금리라는 순풍보다 저렇게 돈을 쏟아부어 정말 남는 게 있겠냐는 의심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조금 전 새벽 그 증명에 가장 크게 성공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에요. 지난 화요일 반도체가 그렇게 무섭게 빠진 데는 인공지능 투자 과열을 둘러싼 의심이 가장 컸고 이 한 번의 발표를 코앞에 둔 부담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고급 메모리의 대표주자라 시장은 이 회사의 성적표를 인공지능 투자가 정말 계속되고 있는지 가르는 시험대로 봤어요. 올해 들어 거침없이 오른 종목이라 조금만 어긋나도 크게 흔들릴 자리였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냥 잘 나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적도 전망도 모두 기대를 넘겨야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화요일에 미리 짐을 던 거였죠. 그런데 오늘 새벽 뚜껑을 열어보니 마이크론은 그 까다로운 조건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 35.6 빌리언 달러를 훌쩍 넘은 41.5 빌리언 달러. 일회성 항목을 걷어낸 주당 순이익도 예상 20.6 달러를 크게 웃돈 25.11 달러였어요. 더 놀란 건 다음 분기 전망입니다. 시장은 다음 분기 매출을 43 빌리언 달러 안팎으로 봤는데 회사는 49 빌리언 달러에서 51 빌리언 달러 사이를 제시했어요. 예상보다 분기 매출을 70억 달러 가까이 높여 잡은 겁니다. 화요일에 시장이 두려워하던 모든 질문에 정반대 답이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 마이크론 주가는 시간 외에서 한때 16% 넘게 뛰었고 화요일에 같이 두들겨 맞았던 다른 반도체들도 시간 외에서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한 회사가 장사를 잘했다는 데 그치지 않아요. 마이크론의 고급 메모리는 올해 들어 공급이 빠듯할 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다음 분기 매출을 저렇게 한 번에 높여 잡았다는 건 인공지능 서버를 짓겠다는 주문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같은 고급 메모리를 만드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마이크론과 한 배를 탄 만큼 마이크론이 좋으면 우리 반도체도 같은 바람을 받습니다. 한국 증시가 메모리 비중이 워낙 커서 마이크론의 좋은 성적표는 그만큼 빠르게 우리 쪽으로 전해집니다. 이 구도를 한 겹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시장이 인공지능을 두 편으로 나눠보고 있다는 게 보여요. 한 편은 돈을 쓰는 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 회사들이에요. 다른 한편은 그 돈을 받아 물건을 파는 쪽입니다. 마이크론처럼 메모리를 팔고 엔비디아처럼 칩을 파는 회사들이죠. 지금 시장은 돈을 쓰는 쪽에는 정말 남는 게 있겠냐며 깐깐하게 굴고 돈을 받는 쪽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오늘 새벽 마이크론이 뛴 게 바로 그 두 시선이 갈린 장면입니다. 돈을 쓰는 쪽의 수익성은 아직 물음표지만 그 돈이 실제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마이크론의 장부가 또렷하게 확인해줬어요. 문제는 우리가 들고 있는 나스닥 지수 안에 이 두 편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그날 시장의 마음을 사느냐에 따라 지수가 위로도 아래로도 휘둘립니다. 이 두 편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쪽이 빠지고 다른 쪽이 뛰는 엇갈린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대형주도 짧게 훑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면 어젯밤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엔비디아가 0.52%, 구글이 0.24%, 애플이 0.41% 정도 소폭 내렸고 아마존만 강보합으로 거의 유일한 초록불이었어요. 테슬라는 1.59% 빠지며 이번 주 들어 6% 넘게 밀린 상태입니다. 얼마 전 상장한 스페이스X는 어젯밤엔 1% 남짓 빠졌지만 이번 주에만 16% 넘게 흘러내렸습니다. 신규 대형주 특유의 출렁임이 여전히 큽니다. 넷플릭스도 이번 주 누적으로 7% 넘게 빠진 상태라 하루하루는 조용해 보여도 최근 추세는 분명히 약한 쪽이에요. 반도체 안에서는 어젯밤 퀄컴이 3.29% 빠지며 가장 약했는데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용 칩 시장 진출 계획을 내놨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아직 매출로 증명되지 않은 먼 미래의 계획에는 시장이 좀처럼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새벽 마이크론이 실적이라는 증거로 답한 것과 퀄컴이 계획이라는 약속으로 답한 것의 차이가 두 종목의 주가에 그대로 갈렸습니다. 원자재 전체로 보면 어젯밤은 가격이 빠진 날이었어요. 유가만이 아니라 금도 3% 넘게, 은은 5% 가까이, 구리도 3% 넘게 빠졌습니다. 흔히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고들 하지만 이번 전쟁 사이클 내내 그 공식은 통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금을 끌어내린 것도 지정학이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값을 매기는 금은 그만큼 비싸 보여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어젯밤 달러는 소폭 더 강해졌고 원자재 전반이 그 흐름에 함께 식었습니다. 달러가 단단하게 버티는 동안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542원대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리 입장에선 미국 자산의 등락에 환율까지 겹쳐 보이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속을 보여주는 심리지표를 봐도 어젯밤 시장의 나머지가 회복했다고 해서
공포가 다 풀린 건 아니었어요. 변동성 지수는 19.63으로 살짝 더 올랐고 이번 주 들어서만 20% 가까이 튀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공포가 여전히 한 단계 높이 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도 26으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시장이 활짝 회복했다기보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한 발 들여놓은 하루에 가까웠어요. 이 긴장이 풀리려면 오늘 밤 마이크론의 답이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 걸 시장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도 둘로 갈렸어요.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 커뮤니티와 반도체 쪽에선 화요일 같은 급락은 인공지능이라는 큰 흐름을 믿는다면 오히려 싸게 담을 기회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만 삐끗해도 크게 무너지니 한 박자 쉬어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부딪혔어요. 한국 쪽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화요일 미국 반도체의 급락을 두고 과열을 시키는 숨 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기술주 약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어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정반대 결론이 갈린다는 건 화요일의 하락이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가 아니라 해석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마이크론의 답이 일단은 낙관론 쪽에 한 표를 던졌어요. 저희 실계좌도 담담하게 전해드릴게요.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젯밤 3배 레버리지인 TQQQ가 1.53% 더 빠지면서 지금 약 $13,900입니다. 화요일 큰 하락의 여진이 하루 더 이어진 셈이에요. 저희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즈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3% 가까이 위에 있어서 시스템이 자리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구간이거든요. 어젯밤도 알고리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시스템 매매라고 하면 현란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스캐핑이나 스윙 매매하는 것을 상상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스템은 원래 사람보다 매매를 훨씬 적게 합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로 매수를 해놓고 주식 앱을 지운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실제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오히려 감정에 따른 잦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는 주식 앱 삭제의 성격이 더 큽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새벽 마이크론이 던진 좋은 숫자가 화요일에 무너진 반도체 전체를 실제로 다시 끌어올리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가가 만든 금리 안도가 마침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무거운 대장들에게도 닿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기만의 의심에 눌려 계속 처지는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갈리는 방향에 따라 잔잔해 보였던 어젯밤이 회복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잠깐의 숨 고르기였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오늘 새벽 마이크론 실적은 이렇게 핵심만 짚어드렸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깊게 풀어낸 마이크론 실적 영상은 잠시 후에 별도 전체 공개 영상으로 따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개별 종목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챙겨보시면 좋겠고 시장에 관심이 덜한 종목들의 분석은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이어가고 있으니 그쪽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 장을 이해하는데 오늘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